네, 뉴스 오늘 화요일 1타 시사 최재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인천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연찬회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윤 대통령이 2년 연속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커피 선물로 응원을 했는데, 그런데 말들이 좀 많은 게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당무 불개의 원칙을 뒤집은 거라고도 하고, 또 중립성을 크게 개의치 않는 게 아니냐, 이런 행보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 일반적으로 어떻게 볼 사안인가요? 뭐 참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2년 연속 참석했다는 것도 이례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참석 자체만 놓고 볼 것이 아니고,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방향, 태도 이런 것을 보면요, 김기현 대표를 거의 만들다시피 했잖아요. 당시 1등했던 후보들 직접 주저앉혔거든요. 뭐 나경원 후보 그렇고요, 안철수 후보도 사실 엄청나게 흔들어댔죠.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당을 대통령이 장악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사면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네. 여기를 대법원 판결, 확정 판결 나고 3개월 만에 사면한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뭐냐면 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적어도 내년 총선 앞두고 장악을 대표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직접적이고 지독할 정도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의 그 흐름 속에서 그런 것의 일환으로 연찬회 참석도 봐야 된다. 그리고 연찬회 참석에서 했던 내용, 발언, 또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어떤 반응, 이것은 이제 윤 대통령이 치르는 총선이다. 잔말 말고 따라라. 그리고 윤 대통령의 말이 곧 진리다. 이런 것이 이제 확인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고 이례적인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과거 우리 정치권의 입시 비리,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 관련된 의혹들이 나왔을 때 지지자들이 내가 조국이다 그랬었죠. 이번에는 연찬회에서 내가 윤석열이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죠. 윤재욱 원내대표, 내가 윤석열이다, 모두가 윤석열이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제대로 뒷받침해드리지 못했다는 자성과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연찬회를 매달아서 여러분 격려를 받아야 일을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파이팅이다. 같이 갑시다. 이런 얘기들 나온 뭐 훈훈한 분위기입니다. 내가 윤석열이다. 모두가 윤석열이다. 총선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가겠다. 그대로 보이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 총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표를 얻어서 다수당이 되고자 하는 경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그런데 그 표를 받아서 다수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입법부의 구성원들이고요. 그 모태가 이제 정당이란 말이죠. 그래서 행정과 정당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또 정부와 집권 여당이 하나가 돼서 당정도 하고 당정대도 하고 이러면서 흔들림 없이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정당이나 국회 이쪽 입법부 영역에서의 역할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이 일방 독주를 하거나 잘못된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하거나 이랬을 때 늘 정당에서 소속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문제 제기도 하고 조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곧 윤석열이다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잡아가고 한다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다른 판단,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 대한 무시, 또 이념적으로 편향된 최근의 모습, 이런 것들을 전부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당의 기능이, 특히 여당의 기능이 실종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은 단합을 강조해서 저렇게 할지는 몰라도 대통령 1인의 정당과 정치, 선거까지 다 맡겨버리는 저런 행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가장 주목됐던 모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이 직접 말한 메시지였는데요. 특히나 문재인 정부와 야당 또 언론에 대한 메시지가 매우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이 그야말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지금 뭐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래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아니 뭐 이번에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통령이 여러 지적을 했는데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죠. 일단 문재인 정부를 내실 없는 부실 기업에 비유를 했죠. 버려놓은 사업도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분식회계다라고 비판했고요. 그동안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를 비판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자, 이번 비판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적어도 두 가지 가장 큰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문 정부, 전 정부에 대한 과도할 정도의 그런 이제 비난인데요. 네. 모든 문제 원인을 거기서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권이 집권하고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스스로의 어떤 논리적 근거를 스스로 말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나 내용도 사실은 엉성하기 그지없고요. 네. 그것은 거의 병적이라고 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 전 정부에 대한 과도한 어떤 비난과 일종의 이 집착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것은 현 정권의 수장답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통령의 이념적 편향이에요. 그건 거의 확증 편향 수준으로 지금 이미 도달을 했고요. 일종의 도그마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앞으로 초래하게 될지 협치를 해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되고 그야말로 한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보고 가야 될 대통령이 오히려 이념을 강조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대통령이 이념을 강조해요. 이건 다시 말해서 내 이념이 옳은데 이 이념에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협치를 하느냐. 그게 도그마거든요. 그게 확증 편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일종의 폭치를 예고하는 겁니다. 네. 아주 폭력적인 이런 국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미 뭐 하고 있지만 예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처음 저는 듣는 얘기거든요. 대통령이 야당과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 생각이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나왔겠죠.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이 이것을 선동하고 부추기고 있잖아요. 이거는 참 장면도 처음 보는 장면이지만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대통령이 여러 지적을 했는데 자, 오늘도 문재인 정부, 전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낸 게 방만한 운영으로 국가 채무가 400조가 증가했다. 일단 팩트가 맞는 걸까요? 그거는 사실과도 좀 다르고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문정부 집권의 3년 이상이 코로나 상황이었어요. 예. 이 3년 동안의 코로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봐야죠. OECD 국가 중에 그때는 IMF라든가 이런 데서 다 확장 재정을 권고를 했죠. 그래서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모든 나라의 공통적 사안이었습니다. 뭐 일본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도 그랬고 뭐 유럽 국가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나라 중에 제일 재정 지출을 적게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폐쇄한 적이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집회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시행을 했어도 전면 폐쇄는 안 한 나라가 네. 대한민국이거든요. 전면 폐쇄도 안 하고, 그리고 그때 어려웠던 것을 이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 확정을 했는데 돈도 제일 조금 쓴 나라고, 그러면서 경제적 효과는 제일 크게 봤던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네. 이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무조건 지출을 많이 했다, 또 이 채무를 많이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국가 채무라는 것은 국가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일종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나라는 그것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여력이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요. 당시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이 다른 나라처럼 돈을 더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경제부처에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당청 협의가 재난지원금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재정 확장, 재정 지출 규모를 놓고 늘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적정선으로 대통령이 조정을 하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적은 돈을 풀고 가장 큰 경제 효과를 낸 그래서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의 방역뿐만이 아니고 그런 정책에 대해서 다 부러워하고 찬사를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을 무시하고 윤 대통령이 전혀 저거는 굉장히 좀 사실도 왜곡하고 무지함에 근거한 발언이다라고 밖에 할 수 없죠. 예. 국민의힘은 연찬회 결의문도 채택을 했습니다. 뭐 내용들이 쭉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현안을 풀어냈다고 보세요? 저는 우선은요,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에 앞서서 예. 집권 세력, 집권당으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국민을 책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권을 국민들이 맡긴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념을 대통령이 얘기하고 모두가 그런 대통령이 되자라고 얘기를 예. 하면 이미 정치는 사라지게 되고 협치는 사라지게 되고 여야가 싸우는 과정에서도 민생과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라는 기본적인 어떤 의제 설정조차 못하는 예. 형국이 된 거죠. 거기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대표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선거와 정당 정치에 아주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들이 결의문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죠. 연찬회 외 인천 횟집으로 모두 향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뭐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으로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점심에 뭐 모두매가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금방 소진이 돼서 사실상 못 먹은 분들이 더 많았다고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여주기식일까요? 아니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기대를 하는 걸까요? 뭐 당연히 보여주기식이고요. 특히 이제 학교 급식이라든가 단체 급식을 하는 그런 소위 급식 업체에게 네. 수산물을 하라고 이제 권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권고가 사실은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하면은 그거는 그냥 권고로 그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들에 대한 것은 뭐 그거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거고 그 스스로들이 급식 업체에서 자신들의 계획과 또 이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에 맞춰서 급식을 하고 이 자기 경제 생활을 영위를 하는 건데 이런 것까지 강제해서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이제 합당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보여주기식이라는 거예요. 네. 민주당은 이 시간에 원주에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워크숍 일정이 끝났는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 직접 영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권의 무절제한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꼭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변화 끝에 몰린 우리 국민들의 삶을 무한 책임진다는 각오로 정기국회에 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위화를 막론하고 큰 책임을 느낍니다.
네, 민주당도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끝내고 의원 전원이 국민께 드리는 8대 약속 이런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중에는 일본 오염수 문제, 사회 불안, 윤석열 정부의 무능, 경제 침체 극복 등이 들어가 있는데 민주당의 결의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야당으로서 잘 지적을 했다고 보는데 역시 문제는 야당도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데 노력을 하고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외부적 요인이 매우 큽니다만 그런 특히 이제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라든가 또 야당에 대한 이제 검찰의 수사 등등으로 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아주 뼈저린 부분입니다. 자,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신데 민주당 그러면서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퇴행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양측 모두의 책임이 있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정당의 지지율을 봤을 때 일단 그렇다면 민주당이 먼저 끊어내야 할 퇴행 어떤 걸 좀 얘기하고 싶으세요? 저는 우선은 이제 정치 혁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야당이 굉장히 힘들다. 특히 이제 검찰하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상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 국민들이 미진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역시 야당의 이제 능력, 또 책임감 이런 것이 잘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든 간에 야당으로서 해야 될 것이 있고요. 국민들이 정권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사실 정권이나 집권당의 책임이 더 큰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에요. 집권 세력에 대한 어떤 책임을 더 크게 보지 야당에 대한 책임을 더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형편없고 또 여당의 실택, 집권당의 실책이 연이어지고 있고 실망감도 커지고 있는데 야당이 선전하지 못하는 것은 책임이 동등해서가 아니고 야당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조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늘 지적을 했지만 첫 번째 야당이 내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 이거예요.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고 그다음에 야당이 얘기하는 남북 관계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요. 야당이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런 정책을 하겠습니다라는 네. 킬러 컨텐츠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과거에 기본소득 이런 시리즈들 상징적인 게 있었잖아요. 쭉 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주장은 계속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나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리고 야당이 됐잖아요. 예. 여당이 형편없잖아요. 네. 지금 집권 세력이 이제 경제를 챙기겠다고 대통령이 나서는데 집권한 지 15개월이 지나서 네. 집권할 때부터 경제 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야당이 내놓은 킬러 컨텐츠가 없어요. 예. 예컨대 국민들이 압니다. 예전에 산무일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무상급식, 무상보육, 또 무상은 아니지만 의료 이 지원 확대, 보장성 확대. 그래서 이제 무상의료로 명명을 하고 플러스 반값 등록금, 산무일반이었거든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특히 무상보육에 대해서는요, 무상급식도 그러지만 택도 없다고 그냥 걷어찼어요. 그런데 민심이 따라오고 부모들이 또 그런 거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없이 이명박 대통령이 그거 받아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게 야당의 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야당의 대표적인 정책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위 말해서 도덕성과 책임감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이 김남국 의원 사태라든가 등등등을 봤을 때 너무 이것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들 눈에는 아주 턱없이 못 미쳤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리더십이 부재합니다. 네. 여러 측면에서 리더십 부재가 나왔죠. 대표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영장심사 받겠다, 방탄 이런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8월 달에 영장 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기로 남겼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혁신위에서 김은경 혁신위에서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기명 표결을 해야 된다, 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호응을 했어요. 이거는 대단한 정무적 미스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리더십의 리자에도 못 미치는 발언이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기명 투표에 대해서 이러면은 패스트 트랙 태우고 해도 1년 가까이 걸려요. 태우는 그 순간부터 1년 걸려요. 그러면 1년이 넘게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정작 이재명 대표 자신에게는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옹호하고 나서는 거는 설령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정무적으로는 그것은 민주당의 대표고 리더라면 잘 판단을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런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책들이 나오면서 리더십이 안 보이는 거 혹은 부족한 거 이런 세 가지 원인을 좀 꼽고 싶습니다. 자, 국민의힘 연찬회가 훈훈한 분위기 내가 윤석열이다 그랬다면 민주당 워크숍에선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심청희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서른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이죠. 심청희가 인당수 뛰어들어 왕비가 됐듯이 이재명 대표도 희생해야 산다. 지속적으로 대표 사퇴를 이야기하고 있는 분인데 어떻게 들으십니까? 저는 서른 의원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신 그 진짜 생각이 뭔지는 짐작이 갑니다만은 정말 저건 신봉사 이 문두들기는 소리죠. 심청이 얘기하기 전에 저거는 이 검찰의 야당 탄압 이런 것에 대해서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부에서 자꾸 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원심력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근데 서른 의원께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대표 보러 인당수에 뛰어들라 그러면 그럼 그 다음에 민주당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뛰어들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뛰어들어서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할 만한 그런 국민도 살고 민주당이 살고 이런 것들이 준비돼 있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쉽게 얘기하고 하는 것은 정말로 좀 어른스럽지 못하고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1년인데 좀 당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소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 박한 평가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안민석 의원도 이 대표만으로 총선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했고 민주당 상당수도 내년 총선을 걱정하는 얘기를 하고 이 대표 체제에 대해서 좀 의문을 표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원인이 크게 작동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검찰의 공격,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거든요. 그거는 저는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너무 억울하다고 봐요. 그리고 검찰이 너무 심하다고 보고 심지어는 영장을 치거나 이것도 살라미처럼 잘라서 하고 일반인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한 사람의 혐의가 여러 가지면 다 조사해가지고 영장을 치지 동시기에 수사를 시작해놓고 이것을 살라미처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70명 가까운 검사를 붙이면서 엄청난 검사를 붙이면서도 이렇게 살라미처럼 하고 있고 영장 청구의 시기도 조정하는 것 같잖아요. 2년 동안 수사해놓고 왜 8월 이전에 영장을 못 쳐요? 이걸 굳이 회기 중으로 올리고 이런 등 그다음에 증거는 없고 진술에 의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라든가 주변 압박을 하고 이런 행태들을 보면은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아무튼 이 충격은 거듭되고 오래되고 누적되고 이렇게 때리다 보니까 이 충격이 큰 거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을 지금 민주당의 운명으로 처지로 생각을 한다면 또 하나는 그래도 민주당의 능력과 진정성과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진정성은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를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에서 진정성이 소실됐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리더십은 능력과 리더십은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정책이 없고
또 리더십은 실책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오히려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 거죠. 연찬회와 워크숍을 끝낸 여야, 과연 어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사회에 다시 큰 화두가 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홍범도 장군, 여러분은 어떤 인물로 알고 계십니까? 광복군, 그리고 애국지사, 어렵게 다시 유해가 국내로 돌아온 분. 그런데 이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이 육사 내에 있죠. 홍범도 장군 포함해서. 하지만 홍 장군만 핀셋 이전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자,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에 대통령의 뜻이 많이 개입이 돼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했고 아무도 그런 발상도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일종의 이제 해법을 내놨거든요. 예. 그게 홍범도 장군 같은 분은 육사보다는 독립기념관 같은 것이 더 모시기 좋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것도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거나 그 의중이 아니면 갑자기 저 일이 튀어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분들에 대한 이 홍범도 장군 등에 대한 이 소위 말해서 독립유공자로서의 판단이나 심의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진행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뭐 보수 진보 떠나고 여야 떠나서 다 합의되어 오고 오랫동안 진행돼서 누구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일을 갑자기 지금 뽑아내는 것이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띄웠던 배 이름이 홍범도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뽑아내고자 하는 것은 이거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통령의 이념적 편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당시의 상황이나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스스로 확증 편향에 갇혀버린 그 이념의 배 위에서 대통령이 지금 표류하고 있는 거고 그 속에 배에 구멍이 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게 2018년 육사 내에 홍 장군 흉상 설치가 일부에서 좀 부적절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소위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였다 이런 얘기가 지금 28일 지난 국방부 입장문에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어떤 문제 제기, 뭐 자유시 참변 때문이냐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역사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그렇습니다. 되고 역사계에 좀 넘겨야 될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선요, 소위 말해서 광복군은 임시정부의 네. 이 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임시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적통이에요. 그리고 임시정부의 시원이 됐던 것이 3.1 독립운동이라고 봤던 거고요. 그래서 3.1 독립운동, 임시정부 이거를 적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4.19 혁명. 예. 그런데 여기 임시정부의 군이 광복군이었거든요. 그런데 광복군은 뭐였냐면요. 41년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니까 광복군은 그냥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뿐만이 아니고 연합군의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항하는 작전을 같이 수행하게 되고 그리고 중국과 또 영국군과 또 연합협정을 맺고요. 그래서 이거는 임시정부도 임시정부라는 대한민국의 정부고 거기에 공식적인 군이 광복군이고 이것은 국제사회 연대도 했고 연합군 작전도 했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해방 직전에 연합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펴잖아요. 선전포고하고 펴는데 해방이 돼서 그 진공작전은 못했죠. 이게 대한민국 군의 뿌리예요. 그래서 독립운동 했던 분들 또 광복군 했던 분들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네. 이걸 양성했던 기관이 고종때 육군무관학교 그다음에 이화영 선생의 신흥무관학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육사에 대표적인 우리 군인 양성기관인 육사에 이런 신흥무관학교의 이화영 선생, 이회영 선생님, 예, 이회영 선생, 예. 그리고 뭐 이정걸 의원님의 이제 예. 저기죠. 할아버지시죠? 그리고 이 독립군 광복군의
이 지도자들 예. 이런 분들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이 특히 홍범도 장군의 뭐 예를 들어서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볼 거냐.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해요. 당시에 우리가 나라를 주권을 뺏기고 독립투쟁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독립군들이 진주하고 독립군들이 활동하고 임시정부가 활동했던 일대가 또 러시아 중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과의 어떤 이 일종의 이제 연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도 기인하는 것이고요. 개인의 평가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실존했던 인물들은 예. 누구나 다 개인의 평가에 대해서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네. 이런 겁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독립운동을 안 했는데 했다고 하거나 예. 혹은 이런 무장투쟁을 통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지 않았는데 이것을 위조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미 다 이거는 평가와 증빙이 끝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역사적 인물에 대한 지금 논란이 홍 장군뿐만 아니라 정일성 기념공원에 대해서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뭐 철진한 글쎄 적확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념 논쟁이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걸까요? 그게 저는 제가 이 정권 초기부터 네. 대통령의 극우화에 대해서 우려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 이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네네. 했는데요. 이미 그게 현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의 생각도 사실 철학과 역사관이나 이런 데에서 즈음해서 정치에 뛰어든 것이 아니고 네네. 검사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철학적 인식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치만 안 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대통령으로 또 정치인으로 외화되는 건데 그 밑바탕이 사실 보수든 진보든 너무 허약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생각이 대통령 되고 굉장히 오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대통령실이라든가 대통령을 둘러싼 이 참모들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극우 유튜버 수준의 사람들도 임명이 되고 또 안보라인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 외교안보라인에 있는 분들의 생각은 과거부터 지나칠 정도로 보수 정부에서도 인정받기 힘들 정도의 그런 주장들을 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에 둘러싸여 있고 대통령 생각도 미천이 약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니 이게 하나의 이념적 편향으로 가고 그러면 장관들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발 과거태행적 이념의 편가르기 충돌 속에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말씀 일타시 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수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